자, 금리 관련된 그 기사 한번 간단히 보시고 내용 갈게요. 지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금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금리 종류 중에 뭐 예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되게 많죠, 개념들이. 여기는 이제 예금 대출금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면서 그 예대마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보통 이제 마진이 영어잖아요. 수익. 그래서 예대마진은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반대죠. 죄송해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 경우를 예대마진 하고, 대출이 예금보다 높아야 은행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가 역마진이죠. 역마진은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일단 높은 상태. 그러니까 역마진이 되면 보통 이제 은행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거의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출 통제를 하면서 대출 금리가 못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내려가는 추세예요? 원래는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죠. 2.5%가 떨어졌으니까 자, 내려가야 되는데 대출 금리는 지금 잘 못 내리고 있는 추세라는 내용이 지금 거기에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쭉 그냥 가볍게 보시게 되면 대출금리 결정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보통 가상금리는 어떻게 결정되죠? 각자의 신용도.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은행과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붙어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이슈인데 보통 이제 코타 같은 시험 쪽에서는 가계부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저희 시험 쪽은 없고, 대신 다른 공기업들 가계부채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주택 관련된 공기업 쪽에서는 가계부채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진 추세고, 대신 저희 쪽에서 이제 소비 얘기할 때 가계부채를 좀 활용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 연합회 얘기 나오면서 거기 시중은행 5개 은행 나옵니다. 그 실제 시중은행 5개 은행은 NH 농협은행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래는 이제 농협은행은 특별은행, 특수은행이라 해서 IBK처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은행이 따로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시중은행 5개 정도 얘기할 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어디 있을까요? 하나 더? 그러니까 얘네 은행의 특징은 전국구 다 영업을 하는 은행. 근데 최근에 대구은행이 이름 바뀌었잖아요. IM뱅크라고 해서 대구은행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래서 5개 은행이 현재 전국구 영업하는 은행들이고, 대신 앞에 이제 대구은행, 뭐 경남은행 이런 경우 지방은행이잖아. 보통 이제 지방 그 지역 전문하는 은행들. 근데 지금 보통 시중은행 하면 전국구를 다 담당하면서 5개. 대신 농협은행 안 들어와요. 대신 이제 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지만 은행권도 좋죠. 되게 입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경작과 나왔는데 제 친구들 다 은행권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은행은 힘든 게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영업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고.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이제 명퇴자들이 85년생부터 나오더라고요. 은행권 즉 구조종 들어가면서. 왜냐면 딱 봐도 영업점이 아예 줄지 않았어요? 영업점들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점포가 축소되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제 공채도 좀 숫자가 줄고 하는 추세죠. 그래서 다 그래도 공기업 그래서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시험 보신 거 내용 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금리는 어떤 시장을 가지고 그릴까. 그래서 이제 써보셨지만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화폐 시장 그렸어요, 자금 시장 그렸어요. 2개 다 가능하죠, 원래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금리 내가 그리겠다 하면 화폐 시장으로 그릴 수도 있고 대부자금 시장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근데 2개는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원래는. 그래서 많이 그리는 게 이제 화폐 시장인데, 화폐 시장을 어디서 써야 되냐면
화폐 공급 관련된 이슈 나올 때, 그러니까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나올 때 화폐 시장을 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식을 좀 써볼게요. 식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서 화폐 공급, 화폐 수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고, 공급식은 물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P분의 MS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MS가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 P는 물가를 반영한 화폐 공급, 이렇게 쓰는 거고, 화폐 수는 보통 쓸 때 영어로 리퀴디티에서 L로 약자를 쓰고, 이게 화폐 수요고, 화폐 수요에 미치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득, 하나는 금리. 근데 보통 이제 소득 금리도 명목이냐 실질도 구분해서 해요. 그래서 이때 소득은 실질 소득. 그래서 실질 소득 증가하면 화폐 수요 늘어요, 줄어요? 화폐 수요는 늘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돈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한다고 해서 실질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폐 수요는 금리와는 역관계인데, 이때 금리는 명목 금리란 말이에요. I. 그래서 명목 금리라고 쓰는 이유는 보통 이제 화폐 수요할 때 기회비용이 은행 이자니까 은행 이자는 명목 금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한번 변형하는 식은 또 뭐냐면, 이 금리를 얘기할 때 피처 방정식이라는 개념 써서 실질 금리와 예상 인플레이션을 넣어서 식을 또 변형하기도 해요. 그래서 R 더하기 파이 이렇게. 그래서 I는 즉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이 식을 이제 PCI 방정식이라고 해서, 보통 인플레이션율 이게 3%로 예상이 되면, 다시 물가 3%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금리를 3% 더 받고자 한다. 이거를 이제 PCI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I는 R 더하기 파이, R은 실질금리, I는 명목금리,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도 가끔 활용할 때가 있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균형하면 둘이 일치할 때니까 P분의 MS는 L 해놓고 Y, I 이렇게. 여기 이제 화폐시장 균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경제학 시험 쪽에서 화폐시장 균형식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기반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도 식을 알고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세로축 들어가는 금리는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I죠, I. 그 I는 무슨 금리? 명목 금리라고, 이게. 그래서 I가 들어가고 원래 명확히 명목 금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화폐 공급은 지금 P분의 MS인데 명목 금리와 상관이 없는 시기 때문에 수직으로 보통 그려준단 말이에요. I와 관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으로 그려서 P분의 MS, 이렇게 화폐 공급 그림 그린 거. 이렇게. 그리고 명목금리 올라가면 화폐수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화폐수 곡선은 우하향으로 그려진다. 역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하향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L, Y, I고 이게 화폐 수요. 근데 가로는 그냥 화폐 거래량이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 표기는 이제 P분의 M으로 많이 쓰죠. 교과서에서는. 근데 화폐 그냥 말로 써서 화폐 거래량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예요, 금리. 여기서는 이제 가로보다는 금리에 초점 맞추신 거고, 교차점에서 균형 명목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앙은행이 통화량 늘리면 어떻게 돼요? 머니 서플라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의 명목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 수급선도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이동률이 뭐여서? 소득이죠. I가 관계없어. I는 지금 독립변수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변하면 다 선상 이동해서 변하는 거고,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선 이동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소득이 뭐하면 증가하면 화폐 수요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명목금리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실제로 이게 들어간 이유가 예상 인플레이션들이 화폐 수요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화폐 수요선이 움직인다고요. 그거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Y까지만 보시면 된다. 하여튼 요 수직 우하이고 보통 이제 간단한 시험은 전부 다 요 화폐 공급 가지고 시험이 낸다고요. 화폐 공급.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 이동, 화폐 공사하면 왼쪽 이동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금 시장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대부 자금 시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자금의 공급이 있고 자금의 수요가 있습니다. 자, 자금 공급 뭐예요? 저축은 크게 이제 두 개, 폐쇄금 전제했을 때 두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 즉 가계 저축과 또는 이제 민간 저축 쓸게요. 민간 저축과 또는 가계 저축과 정부 저축. 그래서 가계 저축은 세후 소득 Y 빼기 T에서 못 뺀 거, 소비를 뺀 거. 이거 이제 민간 저축, 가계 저축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정부 저축은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거. 이게 정부 저축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자금 수요는 투자, 자,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그린 게 바로 대부자금 시장 그림. 자, 요거랑 비교하면 왼쪽은 금리가 실질금리야. 여기는 또 R로 써서 실질금리. 자, 저축할 때는 명목금리가 중요해요? 실질금리 중요해요? 그거예요. 저축할 때는 물가를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저축해서 내 원금 이자 받을 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저축을 안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축의 의사결정은 실질금리, 투자도 실질금리라고. 그래서 저축, 투자 모두 실질금리이기 때문에 자금시장 결정되는 금리는 실질금리. 이건 명목금리고.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논술적 하신 분들은 간단한 내용에서는 그냥 다 금리로 통일해서 가도 상관없는 거고, 대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일단 통화정책 할 때 주로 요거 쓰시면 되고, 요쪽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실질금 올라갈 때 우상향, 가계 주축 증가하니까 우상향으로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는 역관계니까 우하향 이렇게 그리는 거죠. 대신 여기에 방금 얘기한 가계저축이랑 정부저축이 들어가 있고, 둘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 실질금리가 결정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활용도예요. 다시 여기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요거 쓰시면 되고, 여기는 재정정책. 그래서 정부의 재정정책 실시하면 일단 정부 지출이 늘죠. 늘면 정부 저축이 감소하니까 이해되세요? 다시 정부 확대 정책 실시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정부 저축은 감소하니까 요선이 왼쪽으로 움직이죠. 따라서 확대 재정 정책은 금리 상승, 금리 인하. 확대 재정 정책 금리 상승. 확대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 반대요. 확대 통화는 금리 인하. 확대 재정 정책은 여기 왼쪽 이동하면서 금리가 상승.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준비하면 헷갈리다. 확대 재정도 금리 인하 이런 분이 계신다고. 아니요. 확대 재정 정책은 금리 상승. 이렇게. 자, 그다음에 투자할 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투자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에다 투자할 수 있죠. 즉 현재 현대자동차 미국에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대한 투자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나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대신 원래 이제 엄격하게 하면 이게 경작에서는 NFI라고 해서 순 해외 투자 이런 개념을 써요. 다시 투자를 둘로 구분하자. 우리나라 내에 이루어지는 국내 투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하는 해외 직접 투자 이런 개념으로. 뭐 직접 빼면 그냥 해외 투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 있는 투자, 외국에다는 투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요 투자 곡선이 오른쪽 이동한다고,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게 직관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죠.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부족해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다시 왼쪽은 뭐 활용? 재정정책, 확대 재정정책 요거 쓰시면 되고, 또는 해외 투자 관련된 내용은 쓸 수 있고, 또 반대로 외국이 우리나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이 우리나라 투자? 그때는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두 가지를 이동시킬 수 있어.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투자를, 이게 원래 나가는 거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외국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오면 여기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고, 이해되세요? 다시 요 개념이 돈의 이동이거든요. 이 순회 투자의 개념이 쉽게 말하면 자본의 유출 빼기 자본의 유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하면 자본 유출, 자본 유입? 자본 유출되잖아요. 그럼 요 순 NFI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할 거 아니야. 그때는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니까 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야. 돈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또는 이걸 이동시켜서 할 수도 있어. 이쪽을. 다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뭐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국채를 살 수 있어요. 국채. 미국이 한국 국채를 샀다. 국채를 매입했다. 그러면 미국 돈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미국이 국채 샀으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국채 통해서 뭐 받아요? 이자 받지. 이자. 맞아요? 채권 사면 이자를 받잖아. 그럼 저축과 동일하다는 거야. 저축하면 이자는 거 아니에요? 저축하면 이자 받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개념이 해외 저축이라는 개념을 써. 다시 여기서 해외랑 여기서 해외랑 개념이 달라요. 요거 해외는 외국이 하는 저축이라는 거예요. 외국이 하는 저축. 이건 주체 개념이고, 여기서 해외는 우리나라 돈이 나가냐 들어오냐 이런 개념이 불과한 거고. 다시 아까 이게 무슨 저축? 가계저축, 여기 정부저축 다 주체 아니에요? 가게가 하는 저축, 정부가 하는 저축. 여기는 외국에서 하는 저축, 미국이 하는 저축.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하면 우리나라로 저축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선이 어디 가요? 우측 이동한다고. 그럼 금리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아까 요거 이동과 똑같다고. 금리 내려가는 거는. 죄송해요.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써서 드릴게요. 써서. 헷갈릴까 봐. 자, 만약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했다고 그냥 가정해봐요. 투자했다. 그럼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림을.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요 투자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요 저축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면 아까 여기서 자본이 유입돼요? 자본이 유출돼요?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죠. 국내로 유입되니까 아까 얘기한 요 NFI 순 해외 투자가 감소하죠. 이게 자본 유출 빼기 자본 유입이니까 자본 유입되면 순 해외 투자가 감소. 이렇게. 그럼 지금 투자 곡선이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왼쪽 이동, 좌측 이동.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한국 국내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요 투자 곡선을 왼쪽 이동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위로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2번 내용으로 해서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면 뭐다? 아까 얘기한 외국 저축으로 인식된다고. 외국이 우리나라에 저축하는 개념. 외국의 저축.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무슨 곡선이? 저축 곡선이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우측 이동. 그러면 금리, 우리나라 금리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다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I 곡선 이동을 설명할 수도 있고 저축 곡선 이동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래서 일단 요거 사용하시려면 다시 이 그림은 재정 정책, 특히 확대 재정 정책 쓸 때 요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 개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냐, 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냐, 요 개념으로 요 그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은 끝나고 받을게요. 한 번에. 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효과죠. 일단 소비와 투자에 미친 효과라고 해놨어요. 소비와 투자. 그럼 소비의 종류가 나와야 돼요. 일단 소비는 누가요? 가계가죠, 가계. 그러면 소비의 종류가 뭐가 있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소비. 일단 경제와 원론 배울 때 가장 기본이 재화와 서비스잖아요. 재화 서비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요. 재화. 근데 재화 안에도 다시 두 개로 크게 나누면 내구재 소비하고 비내구재 소비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대신 준내구재라는 개념도 있어요. 준내구재. 그러니까 준내구재는 내구재, 비내구재 한 중간 정도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내구재는 오래 사용하는 재화, 비내구재는 요거 반대니까 거의 뭐 단기간에 소비하는 게 비내구재. 그래서 보통 이제 예로 드는 게 음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복 들어가는데, 문제는 옷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1년 동안은 쓸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내구재, 준내구재 개념 잡을 때 내구재는 3년 이상 소비하는 거, 보통 준내구재는 한 1년 정도 사용하는 거,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해요. 대신 내구재의 대표는 오래 사용하는 거니까 가구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근데 소비에 미치는 변수가 금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효과. 그러면 금리에 제일 예민한 게 여기서 뭐냐는 거죠. 내구재가 제일 예민해요. 왜? 장기간 소비할 때 장기 사용 제품을 어떻게 삽니까? 할부 구매하잖아, 이게. 내구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할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할부 금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가 비싸질수록 내구재 소비는 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제일 예민한 것도 내구재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경제 안 좋을 때는 자동차도 오래 쓰잖아요. 일부러 안 바꾸죠. 그래서 소비 되고, 우리 소비 함수식 배웠습니다. C는 A 더하기 B Y 빼기 T 이렇게. 그래서 T는 텍스, Y는 소득, B는 한계 소비 성향, A는 기초 소비. 금리 있어요, 없어요, 여기? 금리 없죠? 그럼 금리에 미친 효과를 보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요 안에서. A로 가는 거야. 기초 소비 안에 뭐가 있다? 금리가 들어간다. 기초 소비에 영향 미친 변수는 금리다. 이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이 식에 따르면. 그래서 기초 소비에 미치는 변수는 이자율. 이렇게. 그럼 금리가 올라갈수록 기초 소비 뭐하고? 줄 거고.
그럼 소비는 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식 자체는 금리가 없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 설명을 싶으면 A의 금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투자. 투자가 제일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소비할 때 보면 보통 이제 막 이자율에 영향받는 소비는 별로 없잖아요. 이게 보면 그래서 투자가 제일 금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 종류는 세 가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설비 투자. 그래서 보통 이제 기계, 뭐 자본재 구입하는 게 설비 투자. 두 번째는 건설 투자. 마지막이 재고 투자. 그래서 두 개를 묶으면 보통 이걸 고정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세 개 볼 때는 금리 제일 예민한 거는 두 개죠. 이거. 보통 이제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은 기계를 안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은행 예금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오히려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건설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가끔 이제 불입지로 막 하잖아요. 대출받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금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금리에 제일 예민하다. 자, 그럼 우리나라 GDP 중에서 GDP 구성 내역 중에서 소비가 비중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 몇 프로? 50% 차지해요. 소비가. 미국은 몇 프로? 70%대 높기 때문에 미국은 엄청 소비국이야. 걔네들이. 그래서 한국 50%대고 미국 소비는 70%에 육박한다. 그만큼 내수 경제 크다는 얘기죠. 미국 쪽이. 그러니까 지금 막 관세 부과한다 해서 다 다른 국가들이 다 겁먹는 거잖아. 팔아야 돼 못 팔아 먹으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기반으로 설명하시면 되겠다. 자, 3번 내용은 이거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 2%로 현재 높아요, 낮아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높지 않아요. 네, 높지 않아요. 자,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근거로 한번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미국 대중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건 첫 번째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 자, 일단 중국이 수출국인 거잖아요. 수출국.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 곡선 그림에서 수출국은 초과 공급 상태예요, 초과 수요 상태예요? 초과 공급 상태죠. 얘가. 그래서 수출국이라는 것은 해당 시장에서 초과 공급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 도는 거죠. 이거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니까 중국이. 근데 지금 미국이 대중관세를 부과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수출은 감소할 거고. 그러면 재고가 남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고가 과잉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남아둔 거 팔려면 어떻게 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그 한국 입장에서 예전보다 어떻게 돼요? 저렴한 중국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림 그려서 하셔도 되고 초과 공급 상태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자, 두 번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어떤 그림 쓰실 거예요? 모형 ASAD.
총공급 총수요법성 쓰시면 되잖아. 그래서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요, 낮아요? 경제성이 낮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경기 침체, 경기 과열, 경기 침체 상태. 그래서 잠재는 몇 프로냐면 대략 2%대. 이렇게 경제 성장률 대략 0.8%, 1%가 안 돼요, 지금. 0.8%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2%대까지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2%가 넘어가면 오른쪽이 더 커지니까 그때는 경기 과열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잠재성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경제 무리가 안 될 정도의 성장률이 잠재기 때문에 이게 4, 5%로 나와주면 경제 성장이 5%대까지 나와도 경제에 무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분명히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꼭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ASAD를 그릴 수 있고 자, 여기 P 물가죠. Y는 GDP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성장률을 보여주려면 뭐를 그려줘야 돼요? 롱런 AS. 장기 AS를 꼭 그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롱런 AS 수직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고 여기서 결정되는 GDP가 바로 잠재 GDP. 잠재 GDP. 이렇게. 그리고 쇼트러 AS, 단기 AS는 우상향, 그 다음에 총수는 우하향. 거기서 만나는 GDP가 실제 GDP.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우상향 AS, 쇼트러 AS, 우하향, AD, 총수요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서 만나는 GDP가 실제 GDP. 따라서 실제 GDP 여기서 결정된 경쟁률이 지금 얘기한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여기가 경제 성장률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잠재 GDP 관련되는 게 잠재 성장률 이렇게.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 경제성이 낮은 상태, 현재 이 상태가 이제 경기 침체를 나타주는 그림이 되고, 그러면 현재 물가는 여기거든요. P0. 현재 물가가. 이렇게. 그러면 현재 물가가 높아요, 낮아요? 낮은 거예요. 어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기준 잡아줘요. 여기. 그러니까 총수호세 어디까지 이동시켜야 돼?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 이게 지금 얘기한 소비 쿠폰 지급 효과죠. 그러니까 소비 쿠폰 지급 효과를 여기서 쓸 수 있어. 현재 경제가 안 좋으니 총수 어떻게 하자? 증가시키자. 여기까지를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럼 물가가 여기가 적정선이죠. 적정 물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적정 물가보다 물가가 낮은 상태다라는 것도 경기 침체로 설명할 수 있고, 현재 소비 쿠폰 지급 통해서 총수를 오른쪽으로 증가시킨다 해도 물가 상승에 별로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 안에서. 그래서 소비 쿠폰 나올 때 이것도 한번 활용하셔도 좋아요. ISLM 쓰셔도 되고 아니면 ASAD 이거 한번 써서 AD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라는 논적으로 한번 활용하셔도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 이제 금융당국 발표한 거를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를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계부채는 단독 출자 안 되겠지만 소비 관련된 이슈가 꼭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가계부채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일단 GDP 대비 몇 프로예요? 가계부채가? 90%대. GDP의 90%대. 그럼 현재 GDP가 얼마인데요? 우리가 GDP가 있을 거 아니야. 2200조예요. 2200조. 그럼 90%니까 대략 가계부채는 2000조야. 우리나라가. 이건 제가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올라가. 숫자가. 예전에 제가 1600조 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00조까지 지금 이제 돌파하겠고. 대신 이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뺀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도 대출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 대출 넣어버리면 이제 거의 100% 넘어가잖아요. 대신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 2위. 놀랍죠? 1위가 있다는 게. 1위가 캐나다고 우리나라는 2위에 속합니다. 자, 그럼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는 뭐에 예민하다는 거, 소비가? 금리에 예민하다는 얘기거든요. 소득보다는 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근거를 또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대출 총량을 기존에 50%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폐 금융정책의 종류를 기반으로 설명하면서 대출 총량제는 어디에 속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해놨어요. 일단 금융정책 수단에 종류로 구분할 때 두 개로 구분하고요. 간접 금융 정책이 있고 직접 금융 정책이 있습니다. 또는 직접 뭐 금융 통화 관리 정책 이렇게 직접 통화 관리 정책. 그래서 금융 정책이라고 쓰기도 하고 같은 말로 통화 관리 정책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럼 대출 총량제는 직접이 간접이에요? 직접이죠. 그러니까 딱 그 대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대출 총량제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직접. 대신 일반적 우리 경제학에서는 간접 위주로 배우잖아요. 저희는 요거 세 가지를 배우셨을 거고, 주로 선진국이 주로 쓰는 게 공개시장 조작, 국채 매매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게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시장이 조장 이제 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다. 왜? 시장에서 자율적 거래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주로 선진국이 쓰는 게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루어지고 한국도 당연히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주로 쓰는 거고. 그래, 두 번째가 재할인 대출. 또 이제 재할인을 정책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대출인데요. 어디 대출이냐? 은행 대출이에요. 은행 대출. 그래서 한국은행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출 이렇게 쓰는 게 재할인을 정책. 이게 대출금리 개념이라서 중앙은행의 은행 대출 정책이다 라고 쓰고, 보통 은행들이 돈 필요할 때 대출 받아요? 중앙은행에서? 안 받죠. 은행도 채권 발행해요. 은행도. 은행채라는 게 따로 있잖아. 은행채. 그래서 선진국은 이거 안 쓰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은 지급준비율 정책.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예금통화분의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급준비율이라고, 여러분이 은행에다 이거 하면 은행은 일정한 돈을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지급준비율도 마찬가지로 대출인데 은행의 민간 대출 관련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3번은 역시 이것도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거든요. 지급준비금을. 근데 실제 보면 지급준비율이 한 10%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 주로 역시 1번 위주로 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 안 좋으면 국채 매입합니까? 매각합니까? 다시 주체가 누가 하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하죠. 한국은행이. 그럼 국채를 매입해야죠. 매입해야 시중에 돈이 풀리죠. 네, 그때 그 돈을 경제에서는 본원통화라고 정의하고 본원통화 증가하면서 시중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경제활동 때는 국채 매입, 나쁠 때는 돈 없으니까 국채 매각 이렇게. 자, 5번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해서 20조 원의 국채 발행이 실시한다고 이번에 발표했고요. 왜 시장 금리가 상승한지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다. 일단 이제 뭐 경제 기본 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그림 모른다면 말로 하실 수도 있지. 자, 이제 말로 해볼게요. 국채를 발행해요. 일단 국채라는 것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럼 국채 발행에 의해서 시중 자금이 국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채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가 되고요.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리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높여야 되거든. 왜? 돈이 지금 국채로 쏠리기 때문에 회사채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줘야 팔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은행도 채권 발행은 돈을 조달하게 채권 발행하기 때문에 얘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다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채권 발행했으니까 은행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제가 채권 샀어. 그럼 저한테 이자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제가 채권자지. 내가 이자를 받는 사람이 채권자지. 다시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채권 발행한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보통 차용증서거든. 이게 차용증서. 그러면 은행채를 매입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자, 구매자.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채권자. 애가 채권자죠. 은행은 채무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 정부는 뭐라고요? 채무자. 그러니까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할수록 정부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얘한테 매입자한테 뭐를 준다고요? 금리를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금리 올렸다며. 그러면 은행은 금리 부담이 커지네요. 그럼 대출금리 올려야 낮춰요? 올리잖아.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형 몰라 하면 이렇게 말을 풀어서 쓰시면 돼. 그래서 국채 발행하면 다른 채권의 금리가 다 오른다고요. 그 다음 이게 일반 은행 전근에 다 연줘요. 왜냐면 이게 회사채, 은행채 금리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회사채, 은행채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 예금금리 어떻게 돼요? 은행 예금금리, 은행이 자금 조달하려면 예금금리를 또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다 따라서 금리가 다 올라간다고. 이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채, 은행채 금리 오르면 사람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높은 상품 살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쪽 금리 낮은 쪽 인기 없으니까 걔네들 금리를 올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대신 나는 모형 쓸 거야 하면 못 써요. 채권 발행 나올 때.
다시 채권 발행은 누가 한다고 지금? 국채를 정부가 하죠. 어떨 때? 확대 재정 정책 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이게 다시 정부는 기본적 조세 수입을 정해놔요. 올해 1년 얼마 거둘 거다 정해놓고 이걸 기반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지출. 이게 이제 균형재정이라는 개념 쓰는 거고, 조세 수입 대비 정부 지출이 더 많아진다면 이거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니까 세금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를 우리는 적자 재정이라고 하면서 또는 확대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서 부족분을 뭐로 통해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확대 재정 정책이랑 동일어는 국채 발행이야. 예. 그래서 시험 주변에서 무조건 확대 재정 정책 딱 논조 나오면 아 국채 발행했구나 라고 해서 바로 스타트하는 거야. 문제 풀 때.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게 처음에 딱 앉아보면 헷갈려요. 시험 볼 때. 확대 재정 정책은 무조건 국채 발행으로 딱 가는 거고, 그러면 국채 발행했구나 이게 나왔으니까 문제에서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IS LN 곡선을 주로 쓰죠. 그래서 우상향 LN 곡선, 우하향 IS 곡선 이렇게 균형에서 이자라고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고, 지금 현재 요 문제는 국채 발행 나왔으니까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확대 재정은 뭐가 문제가 여기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균형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한다. 국민소득이 대신 증가한 효과는 있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예산 책을 발표하고 소비 쿠폰 하면 뭐 한다고요? 금리 상승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금리가 상승한다. 그래서 소비 쿠폰의 문제점 제시할 때 이거 쓸 수 있는 거잖아. 금리가 상승할 거다. 그러면 금리 오르니까 투자는 감소할 거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잖아. 이거는 소비 쿠폰 할 때 묶어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림 하나 또 있었죠. 이거 말고 또 자금시장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다시 이자율, 저축, 투자 이렇게 이자율 여기만 하시면 되고, 확대 재정 정책 실시하면 여기서 정부 저축이 감소, 국내 총저축 감소하니까 저축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이자율이 상승한다. 자, 아까 여기서는 투자 감소가 어떻게 설명돼요? 왼쪽 그림에서는 IS 곡선에서 여기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가 줄어들 거고, 그게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또 투자 감소로 인해서 소득이 원래는 Y2까지 가야 되는데 Y1으로 다시 줄면서 멈추는 거죠. 여기는 투자가 명확하게 있잖아. 여기는 특징이, 여기는 투자가 명확히 그림이 없고 여기는 투자가 명확히 있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는 어떻게 되고? 감소. 선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끔 실수하는 게 이 투자 곡선 움직이면 안 돼요. 투자 감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금리가 변화할 때는 독립 변수기 때문에 선상에서 이동하는 걸로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감소, 여기도 투자 감소.
대신 여기는 투자 감소로 인해서 뭐의 감소? 변수 잡으셔야 돼요. 투자 감소로 인해서 소득 감소. 그림에 명확하게 변수가 있으니까 투자 감소나 국민소득 감소. 여기는 그냥 투자 감소. 여기는 국민소득 없잖아. 일단 요 안에 변수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그림 가지고 설명한 변수를 딱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가치 대응을 살펴봤어요.